자취방을 구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이 자취를 할 지역을 정해야겠죠. 서울일지 뭐 지방일지. 보통은 서울로 자취방을 구한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나 아니면 직장에 정해져서 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주변에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방을 알아봐야겠죠. 하지만 꼭 학교 주변이나 내 직장 주변은 월세가 비싸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하철이나 버스로 조금 떨어진 곳이 조금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그쪽으로 방을 알아보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근데 한 5만원, 10만원 싸다고 지하철을 이용해서 저렴한 방을 찾았는데 한 달에 교통비가 한 10만원 차이 난다면 별 의미가 없겠죠. 지하철에서 두세 정거장 떨어졌는데 교통비가 10만원 들어. 근데 월세는 10만원 싸. 그렇다면 차라리 10만원을 더 주고 학교 근처나 직장 근처에서 자취방을 구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자취를 하는데 내 방이 아지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이라면 지금은 뭐 친구가 없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생기면 그 친구들이 술을 먹고 하루 잘 수도 있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대리님, 과장님이 회사 근처에서 회식을 하다가 니네 집에서 하루만 자자.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 3일이 3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서 나는 나만의 좀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직장 근처로 얻었다 하더라도 거짓말로 친척집에 산다, 멀리 산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런 게 조금 그렇다면 아예 조금 떨어진 곳에 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는 칼같이 거절할 수 있다. 오늘 니네 집에서 자도 되냐? 안 됩니다. 이게 칼같이 거절할 수 있다면 회사 근처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교통비를 생각한다면 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경우 내가 만약에 그 직장을 이미 다니고 있는 도중이고 오랫동안 다닐 예상을 한다면 뭐 직장 근처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처음으로 그 직장에 들어가는 건데 그 직장 주변의 월세가 좀 비싸요. 비싸지만 내가 교통비를 생각해서 직장 주변을 구했는데 막상 다니다 보니까 별로여서 두세 달 다니고 관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이 직장을 꼭 오랫동안 1년 이상, 2년 이상 다닐 것 같으면은 직장 근처도 괜찮지만 이 직장은 내가 잘 모르겠다. 금방 관둘 수도 있을 것 같다 한다면 월세가 비싼 그 직장 주변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지역으로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 학교나 직장 근처에 대한 시세를 모른다 하면 시세를 알아보는 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지역을 정했다면 이제 예산을 정해야겠죠. 내가 얼마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없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빌려줄 수도 있는 돈이 있다면 그 정도를 예산을 보증금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은행에 먼저 꼭 가서 상담을 받아봐야 됩니다. 일단은 부동산 가서 방을 보고 마음에 드는 방이 있으면 그때 은행에 신청하면 되지 않나요? 그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 은행에 내가 부동산 서류를 제출할 때는 보증금의 5% 이상의 계약금을 넣은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넣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보증금 1억으로 됐다. 그러면 보증금 최소한 500만 원은 이체를 주인한테 하고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 했을 경우에 주인이 500만 원을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줄 수 있는 위험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은행에 먼저 가서 내가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은행 갔더니 상담을 안 해줘요.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버려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지금 받고자 하는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출에 대해서 집이 문제가 없다면 나의 신용으로는 어떤가? 나의 직장과 나의 지금 신용 상태로 해당 내가 집을 알아봤을 때 그 건물에는 문제가 없다면 내 신용으로는 내 조건으로는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만 좀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집을 알아보고 계약서를 쓰고 은행에 갔는데 이 집에 융자가 많아서 안 됩니다. 이 집은 근생이라서 안 됩니다. 해당 건물에 어떤 문제로 대출이 안 됩니다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금을 대부분 거의 다 돌려주고 그 정도는 특이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계약금 5%를 넣고 은행에 가져갔는데 해당 집은 이 대출이 되는 집인데 너가 지금 직장이 내가 다니는 회사가 대출이 되는 회사가 아닐 수도 있고요. 내가 신용이 안 좋아서 그만큼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거나 그 조건에 내가 맞는지 꼭 그 점을 확인하고 방을 알아봐야 됩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면 무조건 계약금은 반환해준다는 특약을 넣으라는 분들을 가끔 보는데 그거는 약간 실무적으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아까 말했듯이 어떤 특정 건물, 내가 어떤 집을 봤는데 그 집이 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대출이 안 된 경우에 주인도 수긍하고 줍니다. 근데 만약에 집에는 문제가 없어요. 옆에 방, 아래 방, 위에 방 다 똑같은 대출로 받고 들어왔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가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출이 안 되는 경우까지
주인한테 계약금을 달라 하는 거는 주인이 안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보통 부동산에서 다른 부동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건물의 해당 건물의 문제로 대출이 안 될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하지만 그 사람이 신용이 안 좋아서 회사가 그 대출이 안 되는 회사라서 대출이 안 되는 경우까지 아니면 내가 개인 변심으로 이게 가장 큽니다. 만약에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집의 문제든 대출을 신청한 손님들의 문제건 무조건 계약금을 반환해준다는 특약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방을 볼라 하는데 모든 집에 계약금이 걸려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은 다 계약금이 걸려 있어요. 왜? 어떤 한 사람이 이 집에 조금 마음에 들어서 계약금을 넣고 이 집도 마음에 드는 계약금을 넣고 저 집도 마음에 드는 방을 한 10개, 20개 계약금을 걸어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장 괜찮은 방 하나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저 계약하기 싫으니까 계약금 주세요 라고 연락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모든 집들은 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변심이지만 계약금을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 집도 볼 수 없고 그 계약금을 받았던 집에 취소된 집주인들은 다 다시 또 새로운 세입자를 또 구해야 돼요. 그만큼 기다렸던 시간이 그만큼 또 낭비가 되겠죠. 이거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자취를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2년 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가지고 1년 만에 방을 빼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을 누군가가 내가 사는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계약금을 넣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넣었어요. 1억에 방이 나왔거든요. 난 1억에 살고 있고 500만 원의 계약금을 주인이 받았대요. 그래서 나는 이제 들어온다고 하니까 새로운 집을 여러분은 또 500만 원을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사람이 한 2주, 3주, 한 달 있다가 이 집에 안 들어올대요. 그래서 계약금을 달래요. 그럼 주인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그러면 그 집은 계약이 안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새로운 집에 계약금을 건 계약금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까지 줄 수 있나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실무적으로 굉장히 복잡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어딘가에 방을 계약금을 건다면 거기 누군가 살고 있다면 그 사람도 나의 일정에 맞춰서 새로운 집을 계약금을 걸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 계약금까지 물어줘야 되나요? 그건 또 싫죠. 근데 내가 은행에 가보지 않고 내 신용이 안 좋아서 대출이 안 된 건데 계약금까지 달라고 하는 건 그건 좀 욕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부동산이라면 그 대출에 대한 종류도 다 알고 있고 그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위주로 아마 보여줄 겁니다. 그 부동산에서 이 대출이 무조건 된다 했는데 그 대출이 안 돼. 나의 문제가 아니고 집의 문제로 안 돼. 그러면 그때는 부동산에 따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신용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내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내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아니면 어려서 소득이 적어서 많아서 대출이 안 된다면 그거는 누군가의 임대인이나 부동산을 탓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은행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은행 대출이 아니고 부모님이 만약에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여윳돈으로 보증금을 다 대주는 거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2천만 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럼 내가 2천에 월세 30짜리 집을 알아보려 했는데 보증금이 2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은 부모님도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모님이 신용대출을 1천만 원을 받았을 때 이자가 예를 들어서 3만 원, 4만 원 나간다면 차라리 2천에 30으로 여러분들 방을 보지 마시고 차라리 1000에 35 아니면 2000에 30 이렇게 두 가지 조건으로 방을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전에야 보증금 1000만 원을 올리면 월세 10만 원을 깎아줬지만 예전에야 보증금 100만 원 올려주면 월세 만 원 깎아줬지만 요즘에는 임대인들도 은행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해줍니다. 1000만 원을 올린다고 해서 10만 원이 아니고 요즘에 5만 원 정도밖에 안 깎아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00에 30짜리나 1000에 35짜리 방이나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고 오히려 2000에 30, 1000에 35 이 두 조건으로 보는 게 2000에 30 요 한 조건으로 보는 것보다 더 다양한 방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내가 만약에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는 경우다 그러면 부모님이 신용대출을 좀 무리하게 하시는 부분이다 하면 부모님한테 좀 부담 주기 싫다면 그냥 1000에 35 정도로 차라리 알아보는 것도 더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이런 식으로 알아보시면 되고 이제 월세 및 지출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달에 다달이 나가고 싶은 금액이 있을 거예요. 적으면 좋겠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게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취를 처음 한다면 단순히 월세 한 40, 관리비 한 5만 원이니까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취를 이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취를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월세와 관리비는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가 40이 나가고 관리비가 5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에 또 추가되는 게 공과금이 추가됩니다. 만약에 관리비에 수도세가 별도라면 전기, 가스, 수도세까지 따로 나가야 됩니다. 인터넷도 별도라면 인터넷비도 내가 따로 생각을 해야겠죠. 인터넷은 결합해서 요즘 많이 하지만 보통 인터넷에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기, 가스, 수도로 봐볼게요. 수도는 그냥 제 기준으로 수도세는 1년이 아니고 두 달에 한 만 원 정도 남자 혼자 사는 기준으로 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기세는 한 달에 한 만 원 정도, 가스비는 거의 안 나옵니다. 겨울 4달, 추울 때 4달 빼고는 거의 안 나와서
뭐 1년 평균으로 한 2만원 정도 잡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도, 전기, 가스 하면 한 달에 뭐 3만원에서 4만원 정도가 저는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주로 자취했던 곳은 4평 정도, 4평에서 5평 정도 되고, 일주일에 6번 정도는 일을 나가고 하루 정도 쉬었고, 쉴 때 뭐 질러 티드라 좀 뽑았던 그 기준입니다. 물론 집에서 더 오랫동안 살고 빨래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씻고, 제가 안 씻은 편은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씻거든요. 그 기준으로 수도세가 그렇게 나왔고 전기세, 가스비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딱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얼마나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고, 혹시 내가 지금 자취 중이라면 내가 몇 평 정도에 살고 있고 한 달에 관리비, 공과금은 얼마 정도 나가는지 그 정도 알려주시면은 자취를 처음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을 구할 경우는 원룸은 관리비가 고정이지만 오피스텔은 왔다 갔다 변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보통 원룸보다는 관리비가 더 많이 나간다는 점 참고하셔야 되고, 오피스텔을 내가 계약할 경우에는 꼭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임대인이나 부동산의 관리비가 얼마 정도,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 정도 꼭 알고 숙지를 하고 계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똑같은 원룸 월세 사실 오피스텔 퀄리티가 더 좋아서 오피스텔 계약을 했는데 원룸 관리비가 6만원인데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15만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좀 차이가 크니까 요 점은 꼭 오피스텔 계약할 때는 꼭 그 점을 참고해서 계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 관리비, 공과금은 매달 내기 싫어도 내야 되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식비가 됩니다. 식비. 나는 자취하면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매달 음식을, 요리를 해먹을 거야. 시장에서 장을 봐서 해먹을 거야. 그러면 버리는 음식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개인차마다 다르지만 배달 음식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라면만 먹는 사람도 있고 고기만 먹는 사람도 있어서 식비가 얼마가 나간다, 이거는 예상할 수 없지만 한번 여러분들 생활 습관을 한번 봐보시고 얼마 정도의 식비가 나갈지 그것도 예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또 생필품이 많이 듭니다. 생필품, 휴지, 세제, 젓가락, 냄비, 뭐 음식물 쓰레기, 뭐 등등등등, 칫솔, 치약 등등등 이런 비용도 나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계산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 매달 나가는 건 아니지만 방을 구할 때 내는 중개수수료와 이사 비용도 한번 고려해서 예산을 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한 달에 그래도 월세, 관리비, 식비, 생활비에서 한 100만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식비가 더 많이 나가거나 생필품을 생각지도 못해서 많이 나가서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뭐 그러면서 다 사는 그런 식으로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나의 생활비 등등을 고려해서 내가 방을 찾을 보증금과 월세, 이거를 정한 다음에 그 조건으로 부동산의 방을 알아보러 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